지도를 한번 펼쳐보면 몽골이라는 나라는 참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중국. 이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완벽하게 끼어있는 바다 한 뼘 닿지 않는 내륙국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나라가 초대형 국책 사업을 벌일 때 당연히 국경을 맞댄 옆 나라 중국의 손을 내밀어야 정상입니다. 자재도, 인력도, 돈도, 물류도 전부 중국을 거쳐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몽골이 벌이고 있는 일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배신합니다. 무려 우리 돈 30조 원, 사업이 커지면 40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신행정 수도 건설 프로젝트. 그 거대한 판을 앞에 두고 몽골이 진짜 파트너로 부른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저 멀리 바다 건너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해하기 힘든 선택 뒤에 어떤 계산과 상처,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가 숨어 있는지 그 속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부터 감을 잡아야겠죠. 몽골 정부가 짓겠다고 선언한 신행정 수도의 이름은 하르허름입니다. 카라코름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이 이름을 듣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면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일 겁니다. 무려 700여 년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그 몽골 제국의 수도였던 자리입니다. 칭기즈칸의 아들 오고타이 칸이 성벽을 두르고 제국의 심장으로 삼았던 도시.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페르시아만과 동유럽까지 뻗어있던 그 광대한 제국의 명령이 바로 이 하르허름에서 시작됐죠. 상인과 장인, 기독교 선교사와 이슬람 학자, 불교 승려가 한자리에 뒤섞여 살던 그야말로 13세기의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도시가 어쩌다 폐허가 됐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몽골이라는 나라의 뿌리 깊은 상처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제국의 수도를 지금의 베이징, 그러니까 당시의 캄발리크로 옮겨버립니다. 무역로에 더 가까운 곳을 원했던 거죠. 그렇게 버림받은 하르허름은 서서히 힘을 잃었고 1388년 명나라 군대가 밀고 들어와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후 수백 년간 그저 흙더미와 폐허로 남아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몽골 입장에서 보면 자기 민족의 심장이었던 수도를 무너뜨린 게 다름 아닌 중국 왕조였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700년이 지난 지금 몽골이 그 수도를 되살리겠다고 나선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은 이 역사적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지금 몽골은 멀쩡한 수도를 놔두고 새 수도를 짓겠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절박합니다. 몽골의 현재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지금 터질 듯이 부풀어 있어요. 몽골 전체 인구가 대략 356만 명 정도인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179만 명, 그러니까 국민 2명 중 1명이 이 도시 한 곳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나라 인구의 절반이 도시 하나에 쑤셔 넣어져 있는 겁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 도시 규모가 3배로 불어났는데 도로도, 상하수도도, 주택도 그 속도를 따라가질 못했어요. 유목 생활을 접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도시 외곽에 게르라는 전통 천막을 치고 살면서 겨울마다 석탄을 태워 난방을 하니 대기오염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세계에서 가장 춥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 중 하나이자 겨울이면 숨쉬기조차 힘든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몽골 정부의 결단은 어찌 보면 필연이었습니다. 이 과밀을 풀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본 거예요. 2022년 당시 몽골 대통령 후렐수우가 하르허름을 되살리겠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230km 남짓 떨어진 오르혼 계곡,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땅 위에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행정수도를 백지 상태에서 그려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이급 국제공항, 4,800헥타르 규모의 물류센터, 오기누르 호수 주변의 관광지구, 농업 클러스터까지 말 그대로 도시 하나를 통째로 새로 만드는 국가의 명운을 건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이 거대한 판을 어떻게 설계할지 국제 공모전이 열렸거든요. 2024년 무려 54개국에서 428개 팀이 몰려들었습니다. 중국, 이탈리아, 멕시코, 싱가포르, 러시아, 튀르키예까지 전 세계 도시 설계 전문가들이 하르허름의 미래를 그리겠다고 달려든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팀이 누구였느냐? 놀랍게도 중국 국영기업 컨소시엄, 그 중심에 있던 게 바로 중국 건축공정총공사, 그러니까 CSC-이씨였습니다. 녹색이고 문화적이고 회복력 있고 행복한 도시라는 컨셉으로 설계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 거죠. 실제로 중국은 이미 하르허름의 도로와 교량 건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죠. 설계 공모전은 중국이 이겼다. 국경도 맞대고 있다. 자재와 물류도 중국이 가장 편하다. 그런데 왜 몽골은 정작 도시를 어떻게 운영하고 만들어갈지에 대한 진짜 파트너로 한국을 불렀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종이 위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수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2026년 7월 9일 한국과 몽골 정상이 나란히 지켜보는 가운데 의미심장한 문서 한 장이 오갑니다. 한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행복청이라 부르는 기관이 하르허름 시청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 이미 2023년에 몽골 건설도시 개발부와 협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행정 수도 개발을 직접 총괄하는 하르얼음 씨와 곧바로 손을 잡은 겁니다. 자문이나 조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발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죠. 행정제도, 도시계획, 친환경 에너지, 심지어 몽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함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몽골은 대체 한국에 무엇을 그렇게 탐냈던 걸까요? 답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잘 모르는 도시, 바로 세종시에 있습니다. 몽골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콕 집어 선택한 도시가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몽골이 하려는 일은 정확히 한국이 이미 해낸 일과 판박입니다. 과밀한 기존 수도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없던 땅 위에 행정 기능을 통째로 옮긴 새 도시를 만드는 것. 이건 전 세계에서 실제로 성공시켜본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인도네시아도 누산타라라는 신수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고 많은 나라의 신수도 계획이 그림으로만 끝나거나 삐걱거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백지 상태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실제로 이전시키고 교통망을 깔고 5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진짜로 굴러가게 만든 살아있는 성공 사례였던 거죠. 지난해 8월 하르얼음시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세종시, 그러니까 행복도시를 두 눈으로 둘러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 도시를 우리의 모델로 삼겠다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몽골이 원한 건 그저 번쩍이는 건물 몇 채나 화려한 설계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시라는 건 결국 사람이 살아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행정기관을 배치할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 인구를 어떻게 유입시키고 어떤 순서로 인프라를 깔아야 도시가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지, 이 도시를 운영하는 노하우야말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한국은 세종시를 통해 그 값비싼 경험을 온몸으로 축적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정부 기관끼리의 협약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몽골 시장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죠. 코오롱 글로벌은 2023년 몽골 주택공사가 발주한 솔롱고 공공주택 1단지를 수주해서 지금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성건설은 지난해 바양골리남 공공주택단지 사업을 따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큰 게 하나 나옵니다. 삼성물산이 총 사업비 무려 3조 3천억 원 규모의 울란바토르 지하철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총길이 20km 구간에 역사 15개를 짓고 시간당 최대 1만 7천 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규모 도시철도 프로젝트예요. 현대로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 사업은 환경, 사회 영향평가를 통과하고 2단계 입찰까지 진행됐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주택은 코오롱과 일성이, 도시의 대동맥인 지하철은 삼성물산이, 한국 기업들이 몽골이라는 시장을 야금야금, 그러나 확실하게 선점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몽골이 신수도의 파트너로 한국을 떠올린 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결정이 아니라 이미 쌓여온 신뢰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몽골은 신행정 수도 하르허름뿐만 아니라 울란바토르 남쪽 50km 지점에 인구 15만 명 규모의 위성도시 훈누 개발도 국가 핵심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훈누 개발에서도 몽골이 참고하겠다는 모델이 또 한국의 신도시입니다. 몽골 도시개발 실무진이 세종 행복도시를 찾아와 한국의 신도시 조성 방식을 연구하고 갔고 한국의 도시 인프라와 주거단지 조성 노하우에 대한 선호가 몽골 내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청은 아예 이 훈누 개발에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짜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다고 나섰어요. 한마디로 하르얼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몽골의 도시개발 시장 전체가 한국 기업 앞에 새로운 수주처로 활짝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가장 큰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설계 공모전은 중국이 이겼고 국경도 중국과 맞대고 있는데 왜 몽골은 굳이 한국의 손을 내밀었을까? 여기엔 표면적인 이유 너머에 훨씬 더 깊고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알아야 해요. 몽골은 앞서 말했듯 러시아와 중국,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완전히 갇혀있는 내륙국입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위치예요. 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몽골이 캐낸 구리와 석탄, 광물 대부분이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수입품 대부분도 중국을 거쳐 들어옵니다. 문제는 한 나라에 이렇게까지 목줄이 잡혀 있으면 그건 곧 주권의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국경을 잠그거나 가격을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몽골이 국가 생존 전략으로 오래전부터 밀어온 게 바로 제3의 이웃 정책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피할 수 없는 두 이웃 너머로 미국, 일본, 한국, 유럽 같은 다른 선진국들과 최대한 강력한 관계를 맺어서 두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몽골이 가진 풍부한 구리, 우라늄, 히토류 같은 자원을 지렛대 삼아 균형 외교를 펼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집니다. 만약 몽골이 신수도 건설까지 중국의 통째로 맡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도, 무역도, 에너지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 민족의 심장인 새 수도까지 중국의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그건 몽골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예요. 특히 앞서 말했듯
하르허름이라는 곳 자체가 700년 전 중국 왕조에 의해 파괴됐던 민족의 옛 수도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 상징성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 자리를 되살리는 일을 파괴자의 후손에게 맡긴다는 건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설계 공모전에서 중국이 1등을 한 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되 도시를 실제로 만들어가고 운영하는 진짜 핵심 파트너는 다른 나라를 골라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없었어요. 한국은 몽골에게 여러 면에서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첫째, 세종시라는 명백한 성공 사례가 있었죠. 둘째,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몽골을 압도하는 초강대국이 아니라서 정치적 부담이 적었어요. 한국이 몽골의 수도를 짓는다고 해서 몽골이 한국의 속국이 될까 걱정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셋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한국과 몽골 사이엔 이미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봄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 그 주범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상당 부분이 몽골의 사막화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으로 넘어오는 황사 발생량의 최대 70%가 몽골 사막에서 온다는 추산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를 두고 몽골을 탓하기만 한 게 아니라 20년 가까이 몽골 땅에 직접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유한 킴벌리를 시작으로 여러 기업과 학교, 민간단체가 몽골로 건너가 사막에 숲을 만드는 조림 사업을 벌였어요. 자기 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몽골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네 땅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걸 함께 걱정해주고 실제로 삽을 들고 나무를 심어준 나라.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몽골 사람들 마음속에 한국은 믿을 수 있는 이웃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실제로 몽골은 한국을 자신들의 제3의 이웃 중에서도 특별히 신뢰하는 파트너로 꼽고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마냥 낭만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 건 순수한 우정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엔 지극히 영리한 국가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몽골은 중국 하나에 모든 걸 걸지 않으려고 판을 여러 개로 쪼개고 있는 거예요. 도시 설계는 중국에, 도시 운영 노하우와 건설 실무는 한국에, 그리고 에너지는 또 다른 나라에 맡기는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이 신수도의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지를 두고는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이 하르허름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 그러니까 SMR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계획대로 되면 하르허름은 몽골 최초의 원자력으로 돌아가는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설계는 중국, 건설과 도시 운영 노하우는 한국, 에너지는 러시아. 몽골은 어느 한 나라에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도록 강대국들을 절묘하게 갈라서 경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약소국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짜낸 눈물겹도록 영리한 생존의 기술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국제관계라는 것의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선택은 결코 단순한 경제 논리나 지리적 편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 밑바닥에는 역사적 상처와 주권을 지키려는 절박함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거나 무너진 신뢰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몽골이 코앞에 중국을 놔두고 바다 건너 한국에 손을 내민 건 어찌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와 똑같아요. 아무리 가깝고 편한 이웃이라도 그 이웃이 나를 함부로 대할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금 멀지만 나를 존중해주는 다른 친구를 찾게 되잖아요.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 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신뢰의 논리가 작동한 결과였던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몽골의 도시 개발 시장이 국내 건설업계의 완전히 새로운 수주처로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도시 계획부터 주택 공급, 기반 시설 구축까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만큼 한국 기업이 파고들 틈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한국 정부는 하르허름은 물론 훗누를 비롯한 몽골 주요 도시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를 지으며 축적한 경험이 이제는 K도시라는 이름의 수출 상품이 되어 국경을 넘어가고 있는 셈이죠. 다만 이 모든 장밋빛 전망에도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신수도 건설이라는 건 원래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해지기 쉬운 지독하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의 누산타라만 봐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못하고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죠. 하르허름 역시 이제 막 첫 삽을 뜬 단계고 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몽골이 어떻게 감당할지, 그 넓은 초원 위에 사람들을 실제로 이주시켜 도시를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강대국들을 갈라 경쟁시키는 전략도 자칫 어느 한쪽이라도 틀어지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예요. 그러니 지금의 협약은 결승선이 아니라 이제 겨우 출발선을 그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복판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700년 전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의 옛 수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몽골이 가장 신뢰하는 손으로 한국을 지목했다는 것. 그건 단지 건설 계약 몇 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왔는지에 대한 하나의 평가서이기도 합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고 없던 도시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들고 상대를 압도하려 들지 않으면서 함께 성장하려 했던 그 태도가 결국 40조 원짜리 신뢰로 돌아온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이런 겁니다. 진짜 힘은 상대를 누를 수 있는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믿고 등을 맡길 수 있게 만드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몽골의 선택은 바로 그 진리를 조용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